전문가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의 진행을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영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파킨슨 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두 분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분당차병원 신경과 김현숙입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또 뵙네요. 네, 저희가 방송 잘하시는 선생님 베스트 3를 뽑았는데요. 거기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름이 올라 있으신 두 분입니다. 네. 그동안 영상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봤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나온 영상을 좀 봤는데 특히? 네, 조회수가 조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나왔나 해서 봤더니 아직 좀 이제 미진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오늘 마침 만회할 기회를 주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됐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김현수 선생님. 네, 저 많이 봤고요. 특히 최근에 그 태극권 너무 좋았습니다. 네, 역시. 얘기만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따라할 수 있고 그래서 저도 많이 재밌게 봤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우리 환자들한테도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성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희경 씨, 그에 앞서서 혹시 모르는 사람한테 아는 척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방송국에 처음 입사했을 때 서수남 아저씨 아시죠? 네. 그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어머,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누구? 그러니까 나만 알던 그런 분이셨죠. 뭐 그런 거 말고도 뭐 사람 혼돈하는 경우 많지 않나요? 네. 저도 사실 예전에 길을 가다가 정말 친구랑 닮은 사람이 앞에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구야 하면서 열심히 달려가가지고 그분 앞에 바짝 다가가서 그분도 나를 쳐다보는데 아닌 아니야. 거죠. 그래서 모른 척하면서 아닌 척하면서 괜찮은 척하면서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이 꼭 일상생활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가 이제 파킨슨 병을 진단하는 과정에서도 파킨슨 병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진단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 파킨슨병 같다 해서 신경과를 찾아갔는데 아닌 경우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래서 오늘은 파킨슨 병처럼 보이는 병들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을 2개를 골랐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2차적 파킨슨증 중에서 가장 흔하기도 하고 꼭 알아야 되는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 그리고 2번째는 파킨슨병하고 가장 이제 환자분들이 혼돈하셔서 외래로 많이 오는 본태 떨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요, 초창기 때 좀 들어봤던 명칭인 것 같아요. 지금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오늘 이 시간 열심히 공부해서 오랜 기억 속에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구독자분들이 이때까지 쭉 잘 따라오고 계셨는지 저희가 한번 잠시 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 관련해서 질환을 저희가 크게 어떤 범주를 나눌 때 파킨슨증,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이 큰 카테고리 안에는 첫 번째가 파킨슨 병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특발성 파킨슨 병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2번째가 비전형적 파킨슨증, 저희가 파킨슨 플러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2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 3번째가 이제 유전 퇴행성 파킨슨증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드물죠. 그리고 4번째는 2차적 파킨슨증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4번째 2차적 파킨슨증을 저희가 오늘 대표적인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파킨슨 병 다음으로 저희가 흔한 파킨슨증이 2차적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파킨슨 병인 줄 알고 병원에 오셨는데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희가 오늘은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다뤄볼 거고요. 이런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이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나는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이 아니야, 난 파킨슨 병이야
하시는 분도 이 약제는 꼭 조심해서 피하셔야 되거든요. 파킨슨 환자분들이 이 약제를 드시면은 실제로 증상이 악화가 되기 때문에 또 파킨슨 병 환자에게도 이 챕터는 중요한 챕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2차적 파킨슨증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본태 떨림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수전증이라고 알고 계시고 본태 떨림은 파킨슨 유사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손이 떨리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환자분들이 손이 떨려서 나 파킨슨 병이 아닌가 하면서 외래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이 두 가지를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파킨슨으로 오해받는 질환 첫 번째, 약물 유발 파킨슨증부터 이웅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약물 유발 파킨슨증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약물 때문에 생기는 파킨슨증입니다. 그래서 약 때문에 파킨슨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약을 복용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파킨슨 병에서 나타나는 도파민 부족이 실제로는 없기 때문에 도파민의 현재 도파민 세포의 상태를 알 수 있는 fPCID PET 혹은 이제 도파민 운반체 영상이라고 하는 그 영상은 정상인 것이 이 병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중요한 이유가 아까 그 성영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치료 가능하기도 하고 파킨슨 환자들이 이런 약제를 먹으면 또 나빠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약제를 중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병이라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제일 알아두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또한 약제가 어떤 것인지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혹시 떠오르시는 약제가 있으실까요? 도파민. 그거와 비슷한 제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도파민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파킨슨병은 도파민이 필요한 병이니까요. 도파민의 역할을 막는 그런 약들이 환자분들의 도파민 부족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적인 약 중에 장 운동을 도와주는 약들 중에 도파민의 역할을 막는 약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메토클로프로마이드 혹은 레보설피라이드 혹은 클레보프라이드 같은 약들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도파민의 역할을 막는 다른 종류의 약들이 조현병 관련된 약들이 있고요. 정신과에서 아마 많이 쓰실 텐데 할로페리돌 혹은 피노사이아진, 리스페리돈, 그다음 올란자핀 등등의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 역시도 파킨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신경과 의사들이 많이 쓰는 약 중에는 편두통, 어지럼증 관련된 약들이 있는데요. 즉 그런 약들 중에 플루나리진, 시나리진 이런 약들도 굉장히 파킨슨 증상을 잘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밖에 저희가 쓰는 약 중에 두통이나 항경련제 목적으로 쓰는 발프로에이트 같은 약들도 있고요. 많이 쓰시는 혈압약 중에 칼슘 통로 차단제 등도 파킨슨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협심증 약으로 사용되는 베스팅란이라는 약들도 파킨슨 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서 이런 약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의 증상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나요? 네, 이런 약물들은 대개는 도파민의 이 역할을 떨어뜨리는 도파민 수용체를 억제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킨슨병과 굉장히 유사하게 느리고 뻣뻣하고 걸음걸이가 나빠지고 떨리고 하는 그런 증상이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약물 유발성 파킨슨 이 증들은요, 파킨슨 병과는 좀 달리 양측으로 비슷한 정도로 증상이 생기고 가만히 있을 때보다는 좀 자세를 취했을 때 체위성으로 떨리고 이런 떨림이 조금 이 진폭이 작으면서 좀 빠른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환자를 보면 정말 파킨슨 병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전형적인 이 떨림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정말 얼핏만 들어도 파킨슨 병이랑 정말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 병으로 오해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혹시 저처럼 일반인들도 말씀해 주신 그 약제들을 같이 조심을 해야 되는지, 혹시 저도 도파민을 막 없애가지고 그런 약 먹었다가 어떻게 잘못되진 않을까요? 그런 걱정도 드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약을 먹었는데 다 파킨슨증이 생기면 이 약이 실제로는 쓸 수가 없는 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작용은 일부 환자에게서만 나타난다고 저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약이 실제로 부작용이 생기시는 분은 환자와 약의 궁합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약을 쓰시고 증상이 생긴다 하시면 중단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런 약제들을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환자분은. 그렇지만 실제로 파킨슨 병 환자분들은 가뜩이나 이제 도파민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런 약제들을 쓰시게 되면 증상이 확 악화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파킨슨 환자분들은 이런 약제들을 꼼꼼히 아시고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렇다면 이 약물을 끊거나 또 다른 약물로 변경을 한다면 이 약물 유발성 파킨슨 증상이 바로 나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바로 나아진다는 게 이게 좀 개인차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아마 이제 좀 빨리 좋아지시는 분들은 한 일주일 이내도 상당히 차도를 많이 보시고요. 네. 근데 한 달 정도 혹은 좀 길게 가시면 3개월 이상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한 3개월, 4개월 기다렸는데도 좋아지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른 변수가 있는지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파킨슨 증상이 약 때문에 생겼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약이라는 변수를 저희가 다 제거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남아 있다면 기저에 어떤 파킨슨병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다른 파킨슨 증후군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신경과 의사들이 환자들이 이런 약을 드셨음에도 바로 오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고요. 조금 더 오랜 기간 관찰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을 저희가 진단받은 환자들을 모아서 연구를 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에서 보면은 실제로 한 10에서 30%까지도 이 환자들이 도파민 기능이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이 아니라 실제로는 임상 전 단계에서 파킨슨 병이 생기기 전 단계에 있었던 환자들이 약에 의해서 빨리 가속화돼서 환자분들이 증상이 발현이 된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는 필요하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도파민 펫이나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약제를 끊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 특히 오래 사용한 정신과 약제를 끊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뿐만 아니라 다른 위험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자분이 이제 진단받고 있는 해당 과 선생님과 주치의 선생님하고 같이 상의하에서 조절해가면서 끊어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속단하지 않고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교수님께서 방금 언급해 주신 그 약물들은요, 저희가 영상 밑에 보시면 더보기란이 있어요. 거기를 눌러보시면 자세하게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놓을 테니까요. 당황하지 마시고 그거 꼭 참고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킨슨병과 혼돈을 가질 수 있는 질환이죠. 본태 떨림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태 떨림은 외래 저희가 운동질환을 보는 입장에서 외래 진료를 보면 가장 많이 보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증상인지 김현숙 교수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본태 떨림은 말 그대로 타고난 떨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 60%에서 가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가 오시면 뭐 이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조부님이나 이렇게 가족들 중에서 떨리는 사람이 있는지 직계 가족을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고요. 이 떨림증이 보통 3년에서 5년 이상 길게 끌면서 보통은 이제 손이 떨리는데 양측 손이 떨리는 게 특징입니다. 하지만 손 이외에도 머리라든지 턱, 다리 같은 게 떨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파킨슨병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들으시면 파킨슨병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보면 그래도 좀 감별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이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대개는 가만히 있을 때 떨리거든요. 지금 저처럼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손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떨린다든지 아니면 걸을 때 자기도 모르게 손이 떨린다든지 하는 이런 안정시,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의도하거나 행동하지 않을 때 생기는 떨림이 특징적이고요. 또 한쪽에
주로 심하게 더 떨리는 게 특징적이라면 본태성 떨림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할 때 체위성 떨림이라고 하는데 어떤 내가 원하는 일, 글씨를 쓴다든지 수저질을 한다든지 할 때 아주 뚜렷이 떨리면서 양쪽 손이 굉장히 비슷한 정도로 떨린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임상적으로 봐서는 좀 어느 정도 감별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본태떨림 환자들 같은 경우에 특징적으로 술을 조금 드시면 증상이 많이 줄어드시거든요. 그래서 손이 떨려서 이제 처음에 첫 잔을 마실 때는 손을 좀 떨면서 마시거나 아니면 붓게 되는데 좀 취해지고 나면 그런 떨림이 없어지시고요. 또 특징적으로 다음날 아침에 술 많이 마시고 다시 떨림이 좀 증가가 되는 이런 특징이 있어서 이런 약물, 그러니까 알코올 반응성이 있다는 점에서 또 약간 특징적인 소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알코올이 들어갈 때는 좀 덜 떨리니까 오히려 술을 많이 먹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안 그렇습니까? 임상적으로 그런 결과 없습니까? 실제로 예전 논문을 보면 술에 대한 효과를 실제로 측정한 논문이 있습니다. 어머머머. 그래서 술이 본태떨림의 치료약이냐 하면서 이제 논문이 나왔는데 그 논문에 보면 알코올을 어느 정도 섭취한 경우랑 본태떨림 약인 베타 차단제를 복용한 경우를 저희가 비교해서 보면 비슷합니다, 효과는. 네, 그럼 본태 떨림은 치료를 어떻게 하나요? 본태떨림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됐는데요. 1차적으로 혈압약으로 쓰고 있는 그 베타 차단제인 프로프라놀롤, 인데놀이라고 하는 약물을 써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항전간제로 나온 프리미돈이라는 약을 써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이 클래스 A, 1차적으로 쓰는 치료제들이고요. 2차적인 치료제들로 우리가 그 술이랑 연관이 좀 될 수 있는 벤조다이아제핀 계통들의 항불안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역시 항전간제인 토피라메이트나 리보트릴 같은 약들이 2차 치료제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네, 이웅 교수님, 이런 약들은 부작용이 따로 없을까요? 간혹 이제 부작용 없는 약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부작용 없는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을 잘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말씀해 주셨던 약들 중에 프로프라놀롤은 굉장히 저희가 많이 쓰는 약인데 주의해야 될 점이 이제 기관지를 좀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천식이나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 주의가 필요하고요. 당뇨병 있으신 분들은 내당능 장애 때문에 주의가 또 필요합니다. 또한 예전에 혈압약으로 개발됐던 약인데 혈압약 같이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혈압이 좀 과도하게 떨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기능 장애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이제 특히 이제 성기능 장애 때문에 성관계를 가지시기 전에는 조금 피하시는 것들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프리미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좋은 약인데요. 어지럼증이 잘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시판되고 있는 약은 저희가 굉장히 여러 조각을 내서 처음 약을 시도를 하고요. 잘 적응하시고 효과가 부족하다 싶으면 조금씩 증량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하셨던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약은 술하고 조금 약간 유사한 면이 있어서 술 마시면 조금 졸리듯이 약이 좀 졸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저희가 주의해야 될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토파맥스,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은 이제 몸무게가 조금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해서 어떤 진료과에서는 이제 체중 감소의 목적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네. 이제 노인 환자가 떨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식욕이 떨어진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환자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주의해서 써야 되는 그런 약입니다. 또 역시 어지럽거나 간혹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것 같다, 멍해지는 것 같다 하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본태떨림을 저희가 치료하는 것은 실제 파킨슨 병 치료와 유사합니다. 증상을 치료하는 것이지 병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치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뇨와 고혈압처럼 우리가 증상을 조절을 하는 건데 이게 너무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은 굳이 일찍 약을 먹어서 조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증상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면 저희는 굳이 약을 드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는 저도 이제 환자분들한테 필요시만 드세요 하면서 드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 본태떨림이라는 게 의사 입장에서는 심각한 병은 아니지만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하고 떨림 인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회생활을 하시다가 중요한 자리에 가서 오늘 같은 날은 꼭 떨면 안 되는데 그런 날은 특히 많이 떨려서 망신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위축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만 필요시 응급약으로 이제 중요한 모임이 있기 전에 약을 드시고 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런
본태 떨림은 없어지는 병이 아니니까 환자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심화가 돼서 환자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상생활들 수저질하고 글자 쓰고 이런 것들이 불편해질 때 그때는 이제 매일매일 약을 드시게 되는 거죠.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본 파킨슨 병 이야기, 오늘 25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알아본 이야기는요, 2차적인 파킨슨증 중에서 대표적인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과 또 파킨슨 병과 워낙에 혼돈을 많이 일으키는 흔한 본태 떨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희경 씨 오늘 얘기 어떠셨어요? 네, 오늘 배운 본태 떨림 그리고 약물 유발성 파킨슨증 모두 파킨슨병과 너무나도 비슷해서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았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증도 많이 해소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교수님들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외래에서 굉장히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저 혼자만이 아니라 굉장히 밝은 분위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정말 많이 오시는데 설명을 이제 쭉 드리면은 처음 들어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들여서 잘 설명을 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환자들이 더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파킨슨 증상은 실제로 너무나도 다양하고요. 정확하게 빨리 진단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고 환자분들이 도대체 내 경우는 뭐지 하면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가 감별이 어려운 만큼 의사들이 여러분들을 상황에 맞게 더 꼼꼼하게 진단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 아침에 나가보면요, 이렇게 뿌연 안개가 많이 낍니다. 이게 맑고 일교차가 클 때 이런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시야가 뿅 맑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아마 파킨슨 TV 초창기 때 보셨던 분들 뭔가 흐릿하셨다면 지금쯤은 아주 이제 좀 알겠어 이런 분들 상당히 많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여러분 파킨슨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은 여러분도 박사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도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